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1년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꾸 눈길도 주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조사를 해서 보통 사람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작년 말의 조사에서 이번에는 2018년 보통 사람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 달에 평균 285만 원을 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1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싼 지역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더 걸려서 한 27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1년, 27년 이렇게 갈수록 길어지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보면서 집 아예 안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전월세 비용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또 금방 흔들리죠. 이러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한 방편으로 가상화폐 투자라든가 투기성이 강한 그런 투자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확천금이라는 꿈은 사실은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생활은 힘든 반면에 희망은 너무나 멀리 있을 때 자꾸 커지게 되는데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투기 심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키우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찾고 제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3월 1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혹은 건강보험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가족의 누구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이 제도는 혹시 어떻게 바뀌게 될 예정인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40시간 일해서 월급 받는 분이라면 이런저런 수당이 여기에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야 내가 최저임금 받는 건지, 오늘은 그 계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감원장이 어제 그만뒀어요? 네,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나름 결백을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할 때 네.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었죠. 그죠. 2013년도에 하나지주 사장 하실 때 지인의 아들이 하나금융 쪽에 원서를 냈다라는 걸 이제 연락을 받고 그와 관련된 이름을 인사 담당자에게 건넸다. 이게 이제 그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것이고, 본인은 당시에 임원 추천 이런 인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왔다라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지 이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그게 점수에 반영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해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인사에 개입한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여론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꼈는지 오후에 갑자기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쪽에서 좀 이 사의와 관련된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죠. 어쨌든 이 사람이 채용 비리에 개입을 했고 안 했고 문제를 떠나서 금감원이라는 곳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하나금융 지주에서 이제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온 자료는 사실 은행 내부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자료여서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기관의 자료가 유출돼서 검사기관의 수장이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모양새이기 때문에 감독원의 위상은 좀 추락을 했고요.
하나금융 지주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하나금융의 저 CEO가 이제 연임 그만하고 물러나라는 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랬다가 아니 내가 물러나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감독 당국은 감독이나 잘해라. 이제 이런 예. 메시지를 보내니까 감독 우리는 당국은 절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럼 이제 하나금융 지주도. 흠집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 하면서 이런저런 채용 비리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걸 연결고리를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공공기업하고 이제 그 채용 비리를 캐던 와중에 이제 뭐 하나금융 지주도 있었다. 뭐 이렇게 금감원은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어찌 보면 사기업에서 내가 누구를 직원으로 뽑든 네. 분식점에서도 인상 좋은 친구 아르바이트로 뽑는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본인들 회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은행이 주주들에게 물론 위임을 받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 경영 중에도 인사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 암암리에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주주 관계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업 라이센스 자체를 그 뭐 몇 개만 이렇게 허용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감독원이나 정부가 일종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공성을 더 갖춰라라고 은행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참 고민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금융회사 직원은 또 자기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돈 많거나 이런 사람 많이 알면 그게 또 실제로 영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년 다 된 일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증권사 입사원서를 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력서 하단에 당신이 알고 있는 유력자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라는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은행뿐만 아니라 자기 친인척 모든 뭐 중에. 취업할 때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가정조사할 때도 주변에 지인 뭐 예. 아버지 직업 다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고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사라졌죠. 뭔가 싶어서 그냥 비워서 내긴 했는데 네. 그래서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 결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전월세 세주려면 이른바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또 하면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군구청에 가면 늘 줄 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천 명이 넘었군요. 2달 연속 등록자 수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등록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거죠.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민간 임대 관련 주택을 좀 늘리고 싶은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좀 늘리자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자로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임대 수익과 관련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함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4월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주택을 팔 때 여기다가 세금을 더 물릴 거야라고 정부가 지금 4월 1일부터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세요라고 이제 물꼬를 그쪽으로 좀 터놨죠.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 등록자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6,000명, 12월에 7,500명, 그리고 1월 달에 9,300명으로 훌쩍 뛰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9,200명인데 네. 2월은 아시겠지만 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수도 좀 적고요. 그래서 9,200명이 사실상 하루 평균으로 보면 1월은 하루 평균 423명이 임대 등록을 한 건데 네. 2월에는 511명이 등록했으니까 2월 달이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간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32,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이 시행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3월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물량도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집값에는 좀 걱정인 것이 4월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파실 분들은 대부분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이제는 기왕 팔 거면 4월 전에 팔았지 4월 이후에는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잘 안 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하기 시작하면 이 집은 길면 10년, 네. 최소한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임대사업자 등록한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8년 내지 10년 사이에는 또 이분들도 매물 안 내놓을 거라고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을 누가 팔 거냐? 집을 살 분들이 이제 매물이 있어야 살 텐데 네. 4월 1일 이 기준으로 때문에도 매물이 줄어들고 하필 임대사업자 등록도 최근에 늘어나는 바람에 이분들 매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매매 수급에 좀 악영향을 좀 어쩌나 이런 걱정은 좀 들어요. 일단 올해는 신규 아파트 관련해서 물량은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청약이나 분양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지금 정도 숫자라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겠지만 뭐 3월 달에 굉장히 급증을 하거나 앞으로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수급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네. 정부도 이제 그래서 정부 주도의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정책을 또 세우는 상태니까요. 당장은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가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예.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와의 소송이 네. 그동안 국세청과 론스타가 이제 붙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건물,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라고 하는 건물을 론스타가 매입했다가 이제 비싸져서 차익을 보고 떠났는데 맞습니다. 이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과 론스타가 붙었는데 국세청이 이겼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최종 승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론스타와 관련된 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과 관련된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시세 차익을 많이 얻고 팔고 나갔을 때 세금을 제대로 걷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환은행을 또 사서 론스타가 팔고 나갔거든요. 네. 이때도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의 소송에서는 세 차례 지금 대법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사안을 조금씩 달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국세청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그 론스타가 이 건물을 샀고요. 네. 이 건물을 사고 2005년도에 이제 건물을 팔고 나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저거였습니다. 법정 공방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론스타가 부동산을 팔고 나갔을 때 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론스타에다가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낼 수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여기서는 국세청이 졌습니다. 대법원이 그 당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론스타가 외국 법인이어서 소득세 부과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안 되고 네. 대신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시 이걸 법인세로 부과해서 2012년도에 1,050억 원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네. 그동안 안 낸 법인세를 안 낸 것까지 계산해서 가산세 392억 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죠. 네. 이것도 또다시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법에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 받아라. 네.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시 가산세 절차를 다시 제대로 갖춰가지고 소송을 했고 이번 대법 판결에서 이 가산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네. 이제 이번 내용의 핵심입니다. 승리라고 평가한 거는. 결국은 론스타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내는 건 맞긴 맞았는데 네, 그런데 늦게 냈으니까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산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한번 붙었었군요. 그런데 이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이미 론스타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떠났죠. 국내에서 뭐 물론 여러 가지 투자를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뭐 만약에 론스타한테 내라 그랬는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 안 할 거니까 안 내고 버틸래 그러면 받을 방법이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겠어요? 이게 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거는 1,000억 원, 뭐 1,400억 원 정도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이제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고 소송을 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과 관련된 건데요. 외환은행을 사서 매각을 하면서 론스타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사고 2012년도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네. 원래 론스타는 2006년도에 외환은행을 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매각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론스타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당시에 이제 금융당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권 매각에는 개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매각을 못했고 이 동안에 손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지금 5조 원에 걸친 손해를 봤다라고 지금 정부가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론스타의 손이 들어져 버리면 뭐 1,000억 원, 1,500억 원 세금으로 받아봐야 우리 정부가 론스타한테 5조를 돌려줘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받지 말고 각 수첩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거 빼고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간 지금 예. 정부를 상대로 지금 론스타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송은 우리나라 대법원을 거치는 소송이 아니라
해외에서 아마 중대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건물과 관련된 건 국내 대법, 그러니까 법원 절차를 밟아서 된 것이고요. 네. 이건 지금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제 투자자 분쟁 조정 그 재판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ISCI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문제인데 2012년도에 이미 그 제기가 된 상태고요. 네. 심리할 때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금융당국 관계자라든지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그 재판소에 가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의 시각이 그때그때 다른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굳이 과도하게 대우를 하고 우대를 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돈 벌고 나가는 걸 자꾸 배아파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때그때 참 언제는 너무 과도하게 배아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안건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또 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먹튀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 이제 그 IMF 당시에 우리가 워낙 알짜 자산들의 자산 가치가 빠져 있다가 억울한 2, 3년 만에 있죠. 좀 예.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한데 자본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또 론스타 외에 뭐 몇 군데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데 말고는 외환은행을 넘길 데도 없었고 사실 그 건물을 사줄 사람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앞서 이제 소송을 뭐 어차피 진행하고 했지만 우리나라 법이나 국제법에 맞춰서 제대로 세금을 걷었느냐, 잘 걷고 뭐 내보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원천징수 세금은 빨리 잘 걷어서 나갈 때 미리 걷어들이는 게 사실 사모펀드가 나중에 이렇게 소송을 벌이면 세금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제 주총들이 요즘 속속 이제 시작될 거고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주총 일이 많을 텐데 예. 올해부터입니까? 예전에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다 오지 않아도 그냥 온 걸로 대강 치고 넘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섀도우 보팅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못 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섀도우 보팅 제도가 24년 만에 폐지가 됐고요. 예.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을 주총에 참여한 주식수의 찬반 비율로 그냥 의결권을 행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신 분들의 찬반 비율하고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주주들의 실제 의사를 조금 왜곡시킨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또 이를 보완할 제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제도를 폐지를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전자투표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총에 참여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총에서 힘들 것이다라는 주장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주총이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꼭 주주가 와야지 그럼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족수를 이제 그 갖춰야 네. 안건마다 이제 의사 정족수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건마다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주총 참석자가 부족하거나 전자투표에 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총에 안건을 못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100명이면 몇 명은 최소한 이제 와야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던가 실제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 25%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예. 특별 결의는 33%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주들을 그렇게 모으지 못했으면 네. 주총 못 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총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6개 회사 정도가 여러 가지 안건을 못 올리거나 뭐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사회이사 선임이라든지 주식 분할이라든지 정관 변경 이런 네. 것들이 한 6개 회사에서 지금 실패한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주총이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주총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주들한테 일일이 연락하고 이거 알려드리는 게 또 새로운 업종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구재천 씨가 주유소들은 기름을 한꺼번에 사놨다가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조금씩 팔 텐데 이게 자칫하면 파는 동안에 기름값이 내려가면 사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유소 사업도 참 위험한 사업일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기름값 비쌀 때 사놓으면 손해를 보기도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빵이나 야채 같은 건 그날 사와서 그날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온 가격보다 비싸게만 팔면 그게 마진이고 그게 장사인 건데 질문하신 대로 주유소 휘발유나 뭐 금은방에서 파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건 사다 놓으면 사실 언제 팔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자칫하면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들은 매번 기름 주문할 때 이거 뭐 이번에는 많이 주문해야 되는지 아니면 곧 가격이 내릴 것 같으니까 한 사나흘치만 주문해야 되는지 이게 늘 고민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주유소 기름통을 가득 채워놨는데 가격이 더 내려가면 그렇게 내린 가격으로 기름을 산 이웃 주유소는 더 싸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겠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주유소 사장님은 기름을 비싸게 사오셨나 보구나. 이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럼 비싸게 사드리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쌀 때 많이 쟁여놓으면 손해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쌀 때 타이밍 잘 잡아서 많이 사놓으면 또 가만히 앉아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이익도 주유소 사장님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름 사오는 게 본사한테서 기름 사오는 게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끼리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서 앞으로 기름값 어떻게 예상하는지 서로 분석 예측도 하고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본사에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저희 게시판에 질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건강보험료는 고지서 날아오면 내기는 내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나한테 날아온 건지 사실은 잘 모르죠.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정경실 과장을 연결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그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고 그냥 피부양자로 이른바 얹혀서 가족들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자격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네. 예를 들면 아버지는 퇴직을 해서 딱히 다른 소득은 없는데 직장 다니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한테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네, 원칙적으로 동거하시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고요. 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어서 네. 직장 가입자인 아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로 사시더라도 다른 분이 그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면 가능은 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러면 네. 요즘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네. 지금 현재로는 연금 소득이나 아니면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소득들이 예. 그 각각의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있으시면서 예. 합산 소득으로는 한 1억 2천만 원 소득이 있으실 때까지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이제 금년 7월에 부가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전체 합산 소득으로 해서 3,4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이다. 그러면 예.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혜택을 참 많이 줬군요. 이자 소득이 4천만 원 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많으셔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으로도 네. 그 종전 기준으로는 재산이 과표 9억 원이니까 한 시가로는 18억 원 이상의 재산이 네. 있으실 때까지는 피부양자로 남아 계실 수가 있었고요. 네. 이것도 조금 이제 기준이 강화가 돼서 앞으로는 재산 시가로는 한 11억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분들은 따로 지역가입자로 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계산해서 따로 내셔라. 네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면 뭐 이자 소득이 이 정도 되면 부유한 분이긴 합니다만 네. 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네. 다 합쳐서 3,40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연금을 좀 받으시면서 무슨 돈벌이를 좀 하시면 이건 또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기준 같은데요. 그런 취지예요. 그래도 그 정도 버시면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세요.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좀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금소득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다 포함합니다. 예. 다 포함하는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소득 전체를 다 소득으로 보질 않고요. 예. 지금 현재는 연금 소득의 20%만 소득으로 봐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네. 앞으로는 이게 30%, 50%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지게 됩니다. 부과율이. 제가 나중에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을 때쯤 되면
네. 그로 인해서 저도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되겠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 예. 뭐 소득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때쯤 돼서도. 네. 알겠습니다.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고 해도 뭐 다 할 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을 텐데 부모님은 괜찮고 형제도 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그 건강보험 체계가 예. 피부양자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포함한 예. 부모 자녀 같은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네. 남자로 있으면 장인 장모, 그렇습니다. 여성이 직장이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금 강화를 해서 네. 금년 7월에 부가체계가 개편되면서는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형제 자매 분들 중에 소득 재산이 아주 적은 30세 미만의 청년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인 형제 자매까지만 피부양자로 네. 등록할 수 있게 개선이 됩니다. 예. 올해 7월 이후에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지겠네요. 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피부양자가 자꾸 생기면 아버지도 예. 피부양자로 넣고 어머니도 넣고 뭐 장인 장모님도 넣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넣을 때마다 직장인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대로입니까? 피부양자 새로 등록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원래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 무슨 뭐 생활비가 모자라면 무슨 상가를 하나 사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해서 월세 소득을 이제 거두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까? 원칙적으로 상가를 임대하거나 이렇게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예. 그거가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봐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득이 있어서 직장가입자한테 생계를 의존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 탈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지금은 그럼 월세를 한 달에 뭐 한 20만 원만 받더라도 피부양자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건 또 엄격하게 보셨네요. 그동안에는 이자 소득은 뭐 한 4천만 원씩 있어도 허용을 했었는데 네. 사업소득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보셨다는 거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예.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네. 지금 현재로는 적은 상황이기 많지는 때문에 않지만, 파악이 네. 안 되시는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임대주택 그 등록 활성화 대책을 정부 전체적으로 그 작년 네. 말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상가가 있으신 분들이 사업자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고요. 네.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비율의 그 장기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 보험료를 경감을 해드리면서 다만 또 보험료는 부과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저런 혜택이나 감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에 연금 소득이든 혹은 이자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임대 소득이든 다 합쳐서 3,400만 원 넘으면 일단은 건강보험료는 내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네. 바뀌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돼서 예. 보험료를 내야 될 텐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어떻게 내는지 이게 계산법이 좀 복잡한 것 같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보수 한 가지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월급의 몇 % 내면 끝인데 직장가입자들은. 네. 예. 지역가입자는 부과 요소가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부과 방식이 좀 복잡한데요. 우선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평가를 해서 그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산출을 하고요. 네. 그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금년에 6.24%의 보험료율을 매기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단가라는 것이 금년에는 183.3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그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과세소득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네.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 등으로
생활 수준이나 경제 활동 정도를 추정하는데 이게 평가소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소득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500만 원 넘는 세대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요. 재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 부과 자료에서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사용 연수 이런 거 감안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동차와 소득과 이걸 다 합쳐서 직장인은 소득만 가지고 부과하는데 네.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에 자동차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소득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예를 들면 재산만 있으면 재산 중에는 부동산 재산도 있을 거고 은행 예금도 있을 거고 뭐 주식 펀드 다양한 형태인데 그거 다 보시는 겁니까? 은행 예금이나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걸 네. 소득으로 봐서 부과가 되고요. 예. 그 재산은 그 주택이나 건물이나 아니면은 그 토지 같은 예. 부동산에만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뭐 게임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 같은 거 갖고 있어서 아직 배당은 안 나오는 주식이면 그거는 네. 많이 갖고 있어도 재산으로 안 치겠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자 소득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만 소득으로 본다 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참 예를 들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자동차도 없고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거에서 재산이 예를 들면 한 5억쯤 있다. 그러면 네. 대략 얼마쯤 나옵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보험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예.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등급표를 굉장히 복잡한 등급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단번에 계산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도 그래서 그 표를 저도 쉽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봤더니 네. 이건 암산이 안 되더군요, 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15만 원 정도의 15만 원 보험료를 정도? 내고 계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런 방법은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였는데 네. 앞으로는 전환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료 내야 될 것 같으면 대략 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네, 저희가 도와줍니까 그런 건? 예. 건보공단에 연락하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네. 그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확인을 해서 예.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개편과 관련한 법령 작업이나 뭐 이런 그 기준들이 확정이 되는 게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확정이 될 건데요. 그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모의로 계산하실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체계가 개편되는 7월 이전에 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본인을 인증하시면서 확인을 하면 인터넷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예, 국세청의 자료, 뭐 행자부의 자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게 될지 안내를 네.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재산이 대략은 이 정도예요라고 말로 하면 전화로는 대강 계산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되고요. 예, 건보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보료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재산 많다는 뜻이기도 하긴 하지만 또 갑자기 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정경실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시급제로 일하든 아르바이트로 일하든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매달 한 번씩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 보면 이게 제대로 적용된 거고 계산된 건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주느라고 주긴 줬는데 잘 주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최저임금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월급까지 계산하는지 오늘은 그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노무사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올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일한 시간에다가 이것만 곱해서 받으면 되는 걸로 혹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에 네. 보면 이거 말고 더 줘야 되는 수당이 있다면서요? 주휴수당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휴라는 건 일주일에 소정근로 하기로 한 시간을 다 이렇게 출근을 하면
그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그 하루치를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월급 근로자라고 그러면 이제 시간당 그 최저임금 말고도 그 일주일에 하루를 더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주휴수당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치를 네. 하루치라고 하면 그 일주일에 하루는 쉬되 그 하루 일한 일당은 주라 이런 말이군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예. 하루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시간당 10,000원 받기로 하고 일했어요. 예. 그러면 하루치면 몇 시간치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8시간이죠. 일일 8시간이 이제 법정 노동시간이니까요. 평일도 네, 8, 평일도 8시간을 일한다면 8시간 네. 어치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평일날 나는 5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5시간 분입니다. 예.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곱하기 시급을 해서 일하지 네. 않는 날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다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만 가서 일하는 잠깐 일하는 건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고 줘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네, 뭐 주휴수당은 이제 1인 이상 전사업장에 다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네. 대신 이제 일주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이제 그 노동자한테는 네. 이 주휴가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그런 이제 그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한 달에 적어도 그 사업장에서 60시간은 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일주 15시간, 월 60시간 정도 이상 네. 되면 그 주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차 수당도 예. 이것도 이제 연차 휴가라고 하는 게 생기니까 근로자는 연차 예. 휴가를 가서 쉴 수도 있고 만약에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잠깐 네. 일하는 직원에게라도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연차 휴가는 아까 말씀드린 주휴는 이제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그 연차 휴가가 적용돼요. 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 그러면 이게 뭐 아르바이트나 뭐 비정규직이나 뭐 상관없이 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다 연차를 쓸 수 있고 그 쓰기로 한 연차를 다 못 썼을 때는 네. 연차 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시간당 10,000원 받기 위해서 8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예. 저는 연차를 오늘 쓰겠습니다. 그래서 쓰면 네. 그 영업장에 안 나가더라도 80,000원이 입금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게 월급이나 급여로 입금은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차 유급휴가고요. 휴가를 썼음에도 임금은 지급돼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 그 연차 휴가를 못 썼을 때는 그 못 쓴 만큼 추가로 임금으로 하루치를 임금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연차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일단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차 수당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 설이나 추석 때 쉰 게 그게 연차예요라고 사업주가 이야기하면 그게 위법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해서요. 예. 근로자 대표하고 뭐 설이나 명절 이날을 이제 그 연차휴가로 다 쓰기로 하자 이런 합의를 하면 네. 그 합의 자체가 이제 무효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아직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예. 그 개정 근로기준법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공휴일은 우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뭐 단체별로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법적으로는 이제 그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차 휴가로 가름하는 그 합의를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그날을 연차 휴가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위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설 연휴가 3일이고 추석 연휴가 3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 그 6일은 그 뭐 영업장에 안 나갔더라도 출근을 안 했더라도 예. 그 6일에다가 평소에 일했던 시간만큼의 시급 곱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날 일을 안 했으면 임금을 네. 안 줘도 되죠. 그날 이게 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네. 원래 일하는 날인데 안 나왔으니까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네. 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날 쉬더라도 임금을 줘야
싶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날에 쉬게 되면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직장인들 중에는 지금도 네. 예를 들면 연차 휴가를 갔다 오면 월급이 깎이는 근로자도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그 공휴일을 그 유급휴로 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예. 그걸 연차 이제 휴가로 이렇게 대체하면 예. 그 연차 휴가로 대체했으니까 월급은 안 깎이겠지만 네. 향후 연차 휴가 수당을 못 받게 되겠죠. 연차 휴가를 쓴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휴일은 다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다 정해지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게 적용되지요? 이게 300인 이상은 이제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그 차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별로 그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있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한 시간당 7,530원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고 예.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면 이건 네. 월급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나 계산하면 내가 일한 시간만 곱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주휴수당도 매주 나올 것이고 그렇죠. 연차 수당도 있을 수 있다면 적어도 얼마는 내 월급 봉투에 찍혀야 내가 최저임금 이상은 받았다고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건 혼자 산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연차 휴가 수당은 아니고요. 네. 주휴 수당이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 40시간에다가 하루 주휴 8시간에서 48시간이 일주 이제 계산되는 시간이고요. 네. 이걸 52주로 곱하면 1년치가 되잖아요. 네. 예, 그걸 12로 나누면 이제 1개월이 됩니다. 네. 그게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7,530원을 하면 157만 3,770원이 됩니다. 내가 시간당 얼마 받으면 거기에 무조건 209를 곱해서 계산해야 내가 제대로 받는 임금이 된다 이 말이군요. 월급 근로자로서의 그 최저 기준이 되죠. 알겠습니다. 209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요. 시간당 10,000원 받기로 했으면 209만 원이 안 찍히면 나는 뭔가 계산 잘못된 거다 이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 주휴수당이 계산이 안 된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박영기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자로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임대 수익과 관련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함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4월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주택을 팔 때 여기다가 세금을 더 물릴 거야라고 정부가 지금 4월 1일부터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세요라고 이제 물꼬를 그쪽으로 좀 터놨죠.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 등록자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6,000명, 12월에 7,500명, 그리고 1월 달에 9,300명으로 훌쩍 뛰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9,200명인데 네. 2월은 아시겠지만 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수도 좀 적고요. 그래서 9,200명이 사실상 하루 평균으로 보면 1월은 하루 평균 423명이 임대 등록을 한 건데 네. 2월에는 511명이 등록했으니까 2월 달이 더 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간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32,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이 시행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3월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물량도 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집값에는 좀 걱정인 것이 4월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파실 분들은 대부분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이제는 기왕 팔 거면 4월 전에 팔았지 4월 이후에는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잘 안 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하기 시작하면 이 집은 길면 10년, 네. 최소한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임대사업자 등록한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8년 내지 10년 사이에는 또 이분들도 매물 안 내놓을 거라고요.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을 누가 팔 거냐? 집을 살 분들이 이제 매물이 있어야 살 텐데 네. 4월 1일 이 기준으로 때문에도 매물이 줄어들고 하필 임대사업자 등록도 최근에 늘어나는 바람에 이분들 매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매매 수급에 좀 악영향을 좀 어쩌나 이런 걱정은 좀 들어요. 일단 올해는 신규 아파트 관련해서 물량은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청약이나 분양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지금 정도 숫자라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겠지만 뭐 3월 달에 굉장히 급증을 하거나 앞으로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수급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네. 정부도 이제 그래서 정부 주도의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정책을 또 세우는 상태니까요. 당장은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가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예.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와의 소송이 네. 그동안 국세청과 론스타가 이제 붙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건물,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라고 하는 건물을 론스타가 매입했다가 이제 비싸져서 차익을 보고 떠났는데 맞습니다. 이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과 론스타가 붙었는데 국세청이 이겼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최종 승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론스타와 관련된 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과 관련된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시세 차익을 많이 얻고 팔고 나갔을 때 세금을 제대로 걷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환은행을 또 사서 론스타가 팔고 나갔거든요. 네. 이때도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의 소송에서는 세 차례 지금 대법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사안을 조금씩 달리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국세청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제 그 론스타가 이 건물을 샀고요. 네. 이 건물을 사고 2005년도에 이제 건물을 팔고 나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저거였습니다. 법정 공방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론스타가 부동산을 팔고 나갔을 때 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2005년도에 론스타에다가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죠. 낼 수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여기서는 국세청이 졌습니다. 대법원이 그 당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론스타가 외국 법인이어서 소득세 부과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안 되고 네. 대신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시 이걸 법인세로 부과해서 2012년도에 1,050억 원을 이제 부과를 하고요. 네. 그동안 안 낸 법인세를 안 낸 것까지 계산해서 가산세 392억 원을 내라고 통보를 했죠. 네. 이것도 또다시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법에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 받아라. 네.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절차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시 가산세 절차를 다시 제대로 갖춰가지고 소송을 했고 이번 대법 판결에서 이 가산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네. 가족의 누구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이 제도는 혹시 어떻게 바뀌게 될 예정인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40시간 일해서 월급 받는 분이라면 이런저런 수당이 여기에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야 내가 최저임금 받는 건지 오늘은 그 계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감원장이 어제 그만뒀어요? 네,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나름 결백을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하나금융지주 사장할 때 네.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었죠. 그죠. 2013년도에 하나지주 사장 하실 때 지인의 아들이 하나금융 쪽에 원서를 냈다라는 걸 이제 연락을 받고 그와 관련된 이름을 인사 담당자에게 건넸다. 이게 이제 그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것이고 본인은 당시에 임원 추천 뭐 이런 인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왔다라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지 이게 인사에 개입하거나 그게 점수에 반영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해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뭐 저희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게 인사에 개입한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여론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꼈는지 오후에 갑자기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쪽에서 좀 이 사의와 관련된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죠. 어쨌든 이 사람이 채용 비리에 개입을 했고 안 했고 문제를 떠나서 금감원이라는 곳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하나금융지주에서 이제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온 자료는 사실 은행 내부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자료여서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기관의 자료가 유출돼서 검사기관의 수장이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모양새이기 때문에 감독원의 위상은 좀 추락을 했고요. 하나금융 지주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하나금융의 CEO가 이제 연임 그만하고 물러나라는 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1년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꾸 눈길도 주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조사를 해서 보통 사람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작년 말의 조사에서 이번에는 2018년 보통 사람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 사람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 달에 평균 285만 원을 벌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1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싼 지역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더 걸려서 한 27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1년, 27년 이렇게 갈수록 길어지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보면서 집 아예 안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전월세 비용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 또 금방 흔들리죠. 이러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한 방편으로 가상화폐 투자라든가 투기성이 강한 그런 투자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확천금이라는 꿈은 사실은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생활은 힘든 반면에 희망은 너무나 멀리 있을 때 자꾸 커지게 되는데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투기 심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키우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찾고 제시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3월 1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혹은 건강보험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요. 오늘은 시작한 거죠. 그랬다가 내가 물러나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감독 당국은 감독이나 잘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감독 우리는 당국은 절차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흠집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테니 하면서 이런저런 채용 비리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걸 연결고리를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공공기업하고 이제 그 채용 비리를 캐던 와중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있었다. 이렇게 금감원은 얘기하고 있죠. 네. 어찌 보면 사기업에서 내가 누구를 직원으로 뽑든 분식점에서도 인상 좋은 친구 아르바이트로 뽑는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본인들 회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주주들에게 물론 위임을 받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 경영 중에도 인사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 암암리에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주주 관계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업 라이센스 자체를 몇 개만 이렇게 허용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원이나 정부가 일종의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공성을 더 갖춰라라고 은행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참 고민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금융회사 직원은 또 자기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돈 많거나 이런 사람 많이 알면
그게 또 실제로 영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년 다 된 일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증권사 입사원서를 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력서 하단에 당신이 알고 있는 유력자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라는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은행뿐만 아니라 친인척 모든 뭐 중에. 취업할 때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가정조사할 때도 주변에 지인 뭐 예. 아버지 직업 다 쓰라고 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참고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사라졌죠. 뭔가 싶어서 그냥 비워서 내긴 했는데 네. 그래서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 결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전월세 세주려면 이른바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또 하면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군구청에 가면 늘 줄 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000명이 넘었군요. 2달 연속 등록자 수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등록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거죠.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민간 임대 관련 주택을 좀 늘리고 싶은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좀 늘리자라는 차원이고요.